민경우 시민단체 길 대표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최재형 문제 여기에 오늘 이제 진행하겠습니다만 이제 김삼석까지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지난번에 했던 거 이 방송을 지난번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봤어요. 예. 수십만 명이 이렇게 예. 봤더라고요. 그리고 주요 관계 기관에서 연락도 왔어요. 와서 예. 굉장히 이 관련된 최재형의 행적들 이런 걸 자세히 새롭게 알 수 있게 됐다. 민경우 대표가 굉장히 많은 걸 조사를 했더라. 뭐 이제 이런 평가도 받았는데 지난번 것 중에 좀 먼저 좀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있으면 하고요. 예. 국내 뭐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 만났다 맹경일 얘기도 하고요. 그랬었는데 그 부분 간단하게 좀 먼저 간단한 정리 요약 정리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김삼성 문제로 한번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최재형 씨 건은 두 갈래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가 뭐 청나라 권룡제, 옥새가 관련된 사기 행각. 이거는 지금 국힘이 이걸 받아서 성명서도 내고 뭐 TF도 꾸리고 뭐 이런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걸 다루지는 않고 두 번째는 최재형의 어떤 친북 행각, 특히 나아가서 대남 공작원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파헤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대남 공작원이라는 증거는 세 가지로 제가 제기를 했는데 정황 증거는 첫 번째는 너무 최고위급 관리를 만났습니다. 북한에 5번 정도 가서 그 중에 한 번에 최재형 씨를 만나서 찍은 사진이 있죠. 저기 맹경일을 만나서 찍은 사진이 맹경일 그렇죠. 네. 맹경일 같은 사람을 아무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저거는 뭐 심상치 않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나중에 이건 기회가 되면 차분하게 얘기하면 좋겠는데 북한의 대남 정책의 흐름이 지금 옛날처럼 무전기 뭐 난수표 뭐 이런 뭐 잠수정 이런 게 아닙니다. 네. 해외 친북 인사, 인터넷 뭐 이런 방송 이런 거라서 지금의 추세와 잘 맞는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결국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건데 이 양반이 남북을 오가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다. 뭐 강연회도 하고 어디 뭐도 하고 사람도 만나는데 그 중에 친북 인사들, 과거 관첩 활동을 했던 사람들을 광범위하게 접촉하고 있다. 지하 공작원 출신들도 있었죠. 예, 그거를 쭉 찾고 있는데 옛날과 달리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이 좀 이렇게 좀 부주의한 것 같아요. 그냥 찾으면 찾겠더라고요. 예, 여러 곳에 지금 흘리는 증거들이 막 곳곳에서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어렵지 않게 노력했는데 그냥 쭉 찾았는데 오늘은 두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자료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최재형 2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맹경일 통일전선부 부부장을 최재형이 만난 이후에 여러 가지 우리 국내에 있었던 지하 조직원들 어떻게 접촉했는지 이런 걸 살펴봤었죠. 그 4.27 시대 연구원 관계자들이라든가 이정훈 과거에 그 무슨 사건이죠? 이정훈이 1심의 사건. 1심의 사건. 지하 조직 사건이었죠. 1심의 사건 이정훈 이런 인물들 만난 것, 그리고 통일뉴스나 민족통일 이런 통신들에 관계돼 있던 관계자들, 또 권낙기 씨, 그러니까 비전향 장지수가 함께하는 그런 모임에도 참여했던 이런 것들을 행적을 했는데, 자 2탄에서는 누구를 접촉하고 누구와 밀착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겠는데, 자 띄워주시죠. 예. 최재형 2탄 시작합니다. 최재형 2탄입니다. 그러니까 최재형 씨가 일단 먼저 배경 설명을 하면 최재형 씨가 한국에 와서 지금 북 바로 알기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북 바로 알기의 책을 낸 데가 4.27 시대 연구원입니다. 근데 4.27 시대 연구원을 그러니까 책을 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책을 내면서 남한의 친북 인사들을 대거 접촉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김삼석 씨입니다. 그 증거를 댄다면 저 위에 보시면 4.27 시대 연구원 창립 총회 및 기념식인데 그림이 좀 작게 나왔잖아요. 예, 그 사진만 한번 잠깐 좀 더 중심에 놔주시고 한국 주사파 운동을 거의 이끄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 가운데 정 가운데 보시면 한충목 씨가 있고요. 맨 오른쪽에 보면 김삼석 씨가 있죠. 그다음에 그 뒤편에 보면 한충목 씨 바로 뒤에 이정훈 씨 1심의 관련자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오른쪽으로 가면 손정목 씨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난번에 다른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김삼석 씨가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김삼석 씨가 저 있다. 이 김삼석 씨에 대해서 그러면 김삼석이 어떤 인물인지를 좀 소개를 해야 되겠는데요. 김삼석 씨는 외대 82학번이고요. 외대 러시아과 82학번이고 그다음에 93년 4년경에 남매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서 징역을 한 4년 정도 꽤 장기형을 살았고 그다음에 윤미향 씨의 남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져 있는 게 남편입니다. 남편이죠. 네, 알려졌다고 하니까 무슨 네. 비밀 동거하는 것 같잖아요. 윤미향의 남편이죠. 윤미향의 남편이고요. 예. 그 가족사가 좀 특이한데, 그러니까 김삼석 씨의 여동생이 김은주거든요. 예. 남매 간첩단 사건이죠. 근데 김은주 씨가 1심의 관련자인 최기영 씨와 부부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김삼석, 윤미향 씨가 부부관계고, 예. 그다음에 김은주. 그다음에 최기영 씨가 부부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사파 운동권들은 이렇게 얽힙니다, 다. 관계가 그러네요. 얽혀서 저런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지하 조직원들끼리 그 사실은 친북 핵심 관계자들이 예. 엮어져 있는 조직 내부의 성원들까지 끼리 사실은 결혼했을 가능성이 있네요. 예,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김삼석 씨가 그거 있고요. 그다음에 유명한 사건은 유경 호텔 사건이죠. 예. 유경 호텔 관련자들이 탈북을 했는데 이제 김삼석 씨가 가서 그러니까 다시 북한으로 가라 이런 발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저도 김삼석 씨를 좀 압니다. 자주 그래요? 봤는데 개인적으로도 알아요? 네, 개인적으로 봤는데 예. 굉장히 과격한 사람입니다. 저도 주사파였는데 제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아무 데서나 북한을 찬양하는 얘기들을 서슴치 않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비밀의 회합 장소에서만 뭐 예, 북한 예. 김일성 뭐 수령장 어떤 이런 게 아니라 사석에서도 뭐 술자리에서도 그런 정도로 얘기를 합니까? 술자리에서 북한을 옹호하는 막 얘기, 북한의 핵이 어떻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예. 제가 같이 있을 때 들은 거는 뭐 장군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님은 아니겠죠? 예.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그런 유형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김삼석 씨가 저기 사진에 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건 뭐 그러니까 최재형이 4.27 시대 연구원을 통해서 김삼석 씨와 연루돼 있었다라고 하는 간접적으로 연루되었다는 정황 증거죠. 그다음에 김삼석 씨는 자료에 보니까 4.27 시대 연구원 연구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저 사진 한 장만으로도 옛날에는 그냥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국가보안법이 물러 터져서 그런데 옛날 같으면 저런 사진 한 장이 찍히면 그거가 대공 혐의점으로 생각되고 그다음에 그걸 수사를 하고 뭐 이런 상황이 정도죠. 상당히 중요한 사진입니다. 예. 자, 김삼석 씨 남매 간첩단 사건의 주범, 당시에 사건으로 징역 4년, 장기정지 4년을 받았다가 나중에 물론 조금 일부 사항들 중에 무죄가 나오면서 형량은 좀 줄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뭐 조총련 계열과 연결되어 있는 한통련, 일본의 한통련 조직과 연계해서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남매 간첩단 사건의 주요한 문제였었죠. 그래서 이 김삼석 씨는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 외대 출신이어서 사실은 경기 동부연합과의 관련성도 이야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경기 동부랑 직접 관련은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뭐 아주 내밀한 얘기는 잘 모르겠지만, 예. 그러니까 그런 넓은 의미의 주사파 그룹에 있지 경기 동부 연합의 소속원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요? 한때는 사실은 이제 경기 동부연합 이석기가 이끄는 경기 동부연합의 주 근거지가 사실은 용인 성남 지역이었잖아요. 이 지역 이외에 수원과 인천 쪽으로 조직을 확대해 갈 때 김삼석의 2호 핵심 매개구리를 통해서 수원 지역의 경기 동부협의 핵심 관계자들이 김삼석을 매개했다. 사실은 이제 그 이야기가 꽤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런 얘기라면 그건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동부 조직원이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데 경기 동부가 경기 동부를 넘어서 경기 남부나 경기 지역으로 확장하거든요. 확대를 많이 했죠. 그럴 때 김삼석이 일정한 역할을 했다. 그거라면 그건 동의가 됩니다. 예. 이 남매 간첩단 사건, 이 간첩이 전향을 한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북한을 찬양하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수령으로 모시는 김일성주의자들이 저렇게
4.27 시대 연구원. 예. 저게 굉장히 고약한 조직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명 한 명을 살펴보면 살수록 예. 무슨 사상과 정책 이런 걸 연구하는 조직으로 만들었다고 하죠. 저들이 말하는 예. 뭔 사상을 연구하고 뭔 정책을 연구하는 겁니까? 주체 사상을 대놓고 연구한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옛날의 연구원들은 북한 바로 알기, 예. 한민족으로서의 북한 같은 동포의 어떤 동질성 이런 차원에 있었다면 지금 4.27 시대 연구원은 주체 사상, 북한의 어떤 체제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는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정면 돌파를 해보겠다, 어떤 하나의 국면을 뛰어넘겠다 이런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최재형으로 들어오면요. 저 4.27 시대 연구원이나 지난번 민족뉴스, 이제 통일뉴스, 민족통신을 쭉 지난번 살펴봤는데 당시에 주요 인물들이 최재형과 어떻게 접촉했는지 사진들을 보여주었고, 맹경일 북한의 통일전선부 부부장, 당시에 부부장이었지만 지금은 직책이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부부장인지. 근데 이정훈, 손정목, 그다음 한충목, 그다음에 한충목 이런 이제 핵심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친북 세력을 이끌어가는 김일성주의자로서 상당히 친북을 이끌어가는 이런 세력들과 이 최재형이 접촉한 그 흔적들을 쭉 찾아갖고 그걸 자료로 이제 지난번 브리핑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4.27 시대 연구원을 다시 한번 보니까 여기에 최재형 씨뿐만 아니라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지하 조직원들 핵심적으로 간첩단 관련된 연결되어 있는 이런 조직원들 외에도 김삼석 씨도 있더라. 남매 간첩단. 이들이 어떻게 밀착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는 물론 추가적인 증거와 자료가 확보해야 되겠지만 저 4.27 시대 연구원을 매개로 상당히 조직들이나 인물들이 엮여 있다. 사실 이 부분이 좀 핵심 포인트라고 보이거든요. 그렇죠. 4.27 시대 연구원, 요게 사실은 좀 자꾸 관심이 많이 가네요. 그렇습니다. 자, 김삼석 씨 관련된 부분을 좀 먼저 살펴봤고요. 윤미향 씨 남편, 김삼석, 주목반. 윤미향도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반일운동, 반미운동, 특히 반일운동의 핵심적인 활동가, 친북 활동가였던 윤미향, 의원도 하고 위안부와 할머니 속여가지고 보조금도 받는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죠. 자, 김삼석 씨와 관련된 최재형의 밀착, 어떤 밀착이 있었는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두 번째. 지금은 최근에 아주 화제가 된 바 있는 권호혁 씨인데요. 촛불승리 전환행동의 사무처장이면서 공동대표입니다. 촛불은 이제 매주 토요일 날 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거리 행진을 하잖아요. 거리 행진 할 때 마이크를 잡고 이제 거리 행진을 이끄는 장면이고 광운대 91학번이고요. 저랑 감옥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96년도에 서청년 사무처장을 했다가 구속돼서 했던 친구인데 자, 그다음에 또 한 장 넘겨주시면 좀 키워주시죠. 같이 소개를 드리고 싶은 게 백자인데요. 본명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백자입니다. 백자라고 하고요. 윤석열 타도라는데 각종 노래를 많이 작곡하고 노래를 부르는 친구인데 특히 유명한 경기동부와 관련해서 유명한 노래인 혁명동지가를 작곡한 걸로 알려져 있죠. 본인은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쭉 좀 내려가시면 조금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 친구가 이제 아까 권호혁이 광운대 91학번으로 국가보안법으로 5번 구속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5번이라는 게 국가보안법 5범은 불가능합니다. 전과 20범 이런 건 가능해도 국가보안법 5범은 왜 불가능하냐면 국가보안법이란 게 옛날에 형량이 셌어요. 그래서 한 번 들어가면 저도 이제 3년 6개월을 2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3년 6개월씩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반면에 한 번 우연히 이렇게 해서 집행유예로 나오더라도 두 번째 들어가면 형량이 세지거든요. 그렇죠. 재범 이런 경우는 훨씬 더 세지죠. 세지기 때문에 저렇게 국가보안법 5번임이 되려면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형량은 그렇게 높지 않으면서
재범의 의지가 뚜렷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좀처럼 보기 드물거나 거의 없는 케이스인데 5번이나 그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고 저 잔체는 뭐냐면 실천연대입니다. 남북 공동선언 실천연대 하는 건데 쭉 보시면 법원은 권 씨가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한 A단체의 핵심 구성원으로 A단체가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고요. 제주, 경기, 광주 지역에서 활동했고 대한민국을 미제국주의 식민지 반자본주의로 규정하고 미국을 분단을 조정하고 고착시킨 주적으로 삼아 반미투쟁을 전개했다. 식민지 반자본주의 저거는 그야말로 주사파임을 공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성원 중 5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이다. 그러니까 남북 공동선언 실천연대의 5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자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좀 내려주시면 98년과 2000년에 저건 학생 때 구속이 된 거고요. 그래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8개월을 선고를 됐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최근에 또 구속이 돼서 국가보안법 5범이고 권 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과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은 별개다 이렇게 됐죠. 일단 권오혁 씨를 소개하고 권오혁 씨가 최재형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좀 예. 넘겨주시면 자, 두 조금 번째 키워주시죠. 네, 두 번째 거요, 밑에 거요. 두 번째 사진. 예. 저게 최근에 있었던 탄핵이죠. 그렇죠. 국회 탄핵 청원 얘기하시는 거죠? 네, 탄핵 윤석열 탄핵 청원이 됐고 그래서 청문회가 열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청문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가운데 있는 게 강덕구 의원이고 왼쪽에 사진엔 잘렸지만 김준혁 의원이 있었고 오른쪽에 맨 오른쪽에 권오혁 씨가 있죠. 윤석열을 탄핵하자 이렇게 피켓을 들고 있는 게 지금 권오혁이죠. 예.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저기서 저런 사진을 볼 때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강덕구 의원이나 김준혁 의원은 얼굴 마담입니다. 얼굴 마담이고 실질적인 주역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권오혁 씨가 한쪽 바깥에 물러서 있는 듯 보이지만 촛불 행동의 사무처장이면서 공동 대표로 실질적인 실세인 거죠. 이 사태를 모두 기획하고 조정했던 사람인데 이게 이제 좀 맨 아래 보시면 북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에서 이틀째 촛불행동의 96차 집회와 윤 대통령 탄핵 국회 청원 등 공약 등을 타전하면서 했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이 방송을 통해서 연계돼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오혁 씨가 저런 인물이죠.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5범으로 여러 가지 사회에 연루돼서 국가보안법을 살았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촛불행동의 사무처장 겸 공동대표로 촛불투쟁을 주도했다. 이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과 최재형이 어떤 관련이 있는 건데요. 자, 위로 넘겨주시죠. 위로 올려주시죠. 사진, 위에 사진. 예. 자, 저 사진을 이건 영상으로 있습니다. 저게 사진 그 중에 영상 중에 하나의 사진 커트인가요? 예. 한 5분짜리 영상의 한 컷이에요. 컷. 나중에 자주 15라는 데 들어가면 최재형을 검색하시면 한 5분짜리 영상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저런 걸 왜 안 지웠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5분짜리 영상에 2015년 영상입니다. 최재형 씨하고 권오혁 씨가 만났죠. 2015년도니까.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적군일 경우에도 시신을 수습해 안장하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주에 뭐 잘 모르겠는데 적군묘라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군 중공군이요. 중공군. 있습니다. 파주에. 그런 게 있습니다. 보인다 봅니다. 네. 그거를 매장한 곳인데 그거를 이제 뭐 기념하고 그 다음에 명복을 빌고 뭐 이런 행사를 한 모양이에요. 그 행사를 한 5분 정도 촬영을 했는데 2015년이니까 비교적 젊은 최재형 씨가 있고 그 옆에 권오혁 씨가 있는 거죠. 저것도 이제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 기억을 더듬으시면 2010년부터 집중적으로 최재형 씨의 방북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간 다음에
40대 때는 행적이 묘연하고 50대가 되는 2010년도부터 북한에 집중적으로 갑니다. 5번 정도 가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남과 북을 오가면서 일련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만나는 사람 중에 민족통신도 있고 통일뉴스도 있고 사회시대 연구원도 있고 일심에도 있고 권어역도 있고 김삼석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김삼석인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그렇기 때문에 만났는데 파주 항상 그렇듯이 파주 적군묘를 뭐 행사를 한다. 이건 별로 중요한 행사가 아니에요. 예. 그것을 빌미로 해서 과거 실천연대의 핵심 멤버, 그다음에 향후 촛불 투쟁을 이끌어갈 촛불 투쟁을 주도하는 권어역 씨를 이리저리 엮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중요한 사진으로 보입니다. 저 자주시 뭐 한번 영상 한번 잠깐 한번 지금 우리 PD께서 찾으신 자료인데 한번 잠깐 그거 한번 틀어줄 수 있나요? 예, 그거 한번 좀 소리를 크게 해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무슨 이야기를 앞에 소리가 들립니까? 소리는 안 들립니다. 소리는 안 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만 한번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찾아와서 뭐 어쩌고 얘기했네요. 북한군, 중국군 묘지, 예, 적군 묘지라고 불리죠. 공식 명칭은 북한군, 중국군 묘지죠. 6.25 전쟁 기간 동안에 죽은 조선인민군, 그러니까 북한인민군이죠. 조선인민군, 중국인민지원군, 중공군이라고 그러죠. 그 이제 사망자들 유해가 저기에 지금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거 이제 2014년도부터 2016년 그 사이에는 중공군들은 중국으로 송환을 했어요. 저 묘역을. 근데 그래서 남아있는 건 지금 중공군이 아니라 북한군들만 있습니다. 북한 인민군들만. 저 파주 지금 위치는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자장리 37번 국도로 지금 제가 찾아본 게 나오는데 휴전선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있어요. 원래 저걸 왜 거기에 만들었냐면 자신들의 뭐 국가나 고향은 북한이기 때문에 바로 휴전선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적군 묘지를 둔 거죠. 저기를 찾아가서 지금 최재형이가 저 묘지에 북한 인민군하고 중공군한테 인사를 하고 저희 깎듯이 마치 애국 열사 묘역을 찾아간 것처럼 저렇게 합니다. 저기에 보니까 최재형과 권오혁이 두 사람이 있네요. 지금 서로 대화를 나눈 부분인데 현충원, 우리 국립현충원 찾아가서 저 인간은 저렇게 인사를 안 하겠죠. 우리 국군이 있는 데는. 그러나 중공군과 북한 인민군이 저렇게 있는 데는 저렇게 가서 인사를 하고 예의를 표하는 저 영상이 저 자주시부에 있는데 저걸 지금 좀 내용을 보셨나 보죠? 예. 저 영상을? 예. 저 내용은 저 중에 이제 최재형이 뭐라고 하고 권오혁이 뭐라고 합니까? 저게 그러니까 권오혁이 하는 얘기는 별로 없고 최재형이 주로 하는 얘기는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의 화해가 어떻고 뭐 그런 얘기예요. 상투적인 얘기예요. 저는 사실은 저 행사에서 최재형이 했던 얘기는 그냥 좀 뺑기라고 생각합니다. 저거고 그다음에 저거를 빌미로 해서 권오혁을 만나는 게 중요했겠죠. 그리고 어쨌든 방송이니까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한쪽을 취향하는 얘기는 좀 덜하는 편이에요. 자, 최재형의 행적들은 곳곳에 워낙 많이 이곳저곳에 저런 친북 인사들을 만나게 된 흔적이 남았는데 권오혁은 상당히 우리 국내 상황을 알고 있고 본인이 특정한 지하 조직에 관계되어 있다면 아마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제한적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런 데서 다 이제 그래도 증거가 확인이 되는데요. 앞서 저거 이야기를 하시다가 조금 끊어졌는데 뭐 추가적으로 더 설명할 제가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조금 깊은 얘기일 수 있는데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대남 공작은 3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혁당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90년대 중반까지 북한의 모든 관심은 민혁당에 있었어요. 민혁당이 깨지니까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한호석이 등장을 하면서 한호석이 남북을 오가면서 메신저 역할을 했고 누구를 묶어 세우냐면 민혁당의 잔당들 경기동부와 울산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주사파이면서 북한과 연계돼 있지 않던 인천파를 결속을 해서 이른바 민주노동당을 만들죠. 이게 군자산의 약속이라는 거고요. 2013년, 13년에 그게 깨집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남쪽에 자기들의 파트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뭔가 대남 공작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저는 두 가지가 작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가 뭐냐면 창원, 제주, 청주, 그다음에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이 이때 작동하기 시작해요. 아, 예. 이때 작동하면서 2016년, 17년 집중적으로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데서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만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하당을 재건하는 작업이 하나 있고요. 예. 이게 그러니까 그다음에 저게 지금 파주 접근묘가 201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통진당 이석기 사건으로 남한의 파트너가 사라진 조건에서 2014년 통진당이 해산됐죠? 네, 네. 그 이후에 바로 직후네요. 네, 그러니까 새롭게 그러니까 이 과거 군자산의 약속에서 한호석이 했던 역할을 누가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노길남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신은미도 좀 그러니까 최재형을 통해서 뭔가 제2의 군자산의 약속 같은 걸 만들어내보자 했을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2000 민혁당이 있었고 민혁당이 사라지니까 파트너가 사라졌고 그다음에 통진당이 깨지니까 통진당이 또 사라졌잖아요. 예. 그 다음에 대북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하나가 이제 그동안 알고 지내던 청주, 창원 이런 사람들 다 캄보디아나 베트남으로 불러다가 지하당을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제2의 한호석이 나타나서 최재형을 고리로 해서 남북에 흩어져 있던 주사파들을 하나로 결속해서 또 하나 남쪽의 파트너를 만들려고 하는 거. 이게 이 사업의 어떤 일환의 고리의 중심에 최재형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타당해 보입니다. 아, 최재형이 그냥 단순한 친북 행위를 한 게 아니라 큰 흐름으로 보면 민혁당 사건이 1999년도에 터졌죠. 1999년 민영당에 당시에 김영환, 그 다음에 그 누구죠? 2인자로 알려져 있었던 하영옥. 예, 하영옥. 그 다음에 뭐 이석기, 이런, 그리고 나중에 통진당의 주요 인물이 되는 서울 남부지역 위원장을 했던 이상규, 뭐 이런 인물들이 민혁당 사건이 1999년에 터지면서 발각이 다 됐죠. 그리고 이제 이 조직 자체가 다 발본색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후에 통진당으로 사실은 공개적인 대중 뭐 이렇게 합법 정당 형식으로 만들었던 통진당을 중심으로 해서 세력들이 모여 결집을 하고 지하 조직은 비밀리에 물론 있었겠죠. 근데 통진당이 해산되고 그 이후에 이런 북한 공작원들이 일부 지금 드러난 청주, 창원, 제주, 민노총 이 간첩단 사건을 대거 이제 북한 공작을 위해서 조직들을 하고 이 과정에 최재형이 남북을 계속 오가면서 상당히 그런 대남 공작의 주요한 역할을 했다.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네요. 예. 상당히 이런 여러 조직이나 간첩단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과 밀착하는 이유가 그런 관계에 좀 있군요. 흐름상. 그러니까 저렇게 많이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쭉 열거한 것만 해도 너무 진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남쪽에 오면 관광도 하고 예. 정부 관계자들도 좀 만나고 예. 그다음에 접근묘에 관심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학술 행사도 참여하고 이러는데 집중적으로 친북 인사들을 만나고 친북 인사 중에도 어떤 정치적 맥락을 갖고 있는 행사들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설명이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네, 최재형 2탄 추가적으로 뭐 설명할 최재형 2탄 주로 이제 김삼석 남매간첩단 김상석 인물 접촉한 거 문제하고 촛불 승리 전환행동 권오혁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회 청원운동 발기자이죠. 그걸 올렸던 그 권오혁이 실제로 이 최재형과 어떻게 밀착해서 활동을 했는지 그 사진과 영상까지 중간에 살펴보고 그 후에 전체 맥락, 이 간첩단 지하 조직의 흐름, 민혁당 해산 이후에 통진당 또 해산, 아니 민혁당은 체포된 거죠. 발각된 거죠. 통진당 그리고 간첩단 사건으로 이어지는 데서
대남 공작 활동으로 보이는 최재형의 활동, 이 활동이 2015년 이후에 두드러지게 많은 그런 국내 친북 인사들 또는 지하 공작 또는 지하 조직에 활동했던 지하당에서 활동했던 세력들을 만나서 그런 것을 한국 내에서 정치적 조직적으로 어떤 거래를 하는 밀착하는 관계를 맺고 대남 공작 활동으로 보이는 그런 활동을 최재형을 하는 그런 최재형의 행적들을 쭉 소개를 했습니다. 그중에 오늘 집중적으로는 김삼석과 권오혁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또 추적을 하면 또 3탄이 나오나요? 지금은 추적하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뭐 자료를 숨겨놓고 이렇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찾으면 찾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뭐 다음 주가 아니라도 혹시나 자료가 좀 축적되고 준비가 되면 또 이 최재형의 그 행적들을 좀 추적해 가보겠습니다.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최재형의 이 행적들입니다. 일부에서만 알려졌죠. 뭐 몰카 공작 플러스 북한에 왔다 갔다 한 행적 또 일부 이런 것만 지만 지금 국내에서 어떤 행적들을 가져왔는지 살펴봤고요. 사실은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는지 또 미주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공작 활동을 벌였는지 목사라는 타이틀을 들고 재미교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어떤 걸 했는지 이걸 최재형을 추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지금 사안이라 계속 그 부분을 우리 민경우 대표님이 하실 것 같은데 준비되는 대로 또 3탄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좀 마치고요. 자, 국내 이슈로 들어와서 한번 이슈 좀 다뤄보겠습니다. 최근에 여론 지형을 좀 살펴보면서 전국의 현황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자, 퓨리비에 그 관련 자료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그거 먼저 좀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해주실 걸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요 관련된 거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 예, 그 퓨리비에 띄워주시죠. 계속해. 예. 지금 강경한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정 지지율이 63% 정도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여론적인데 임기 단축 개헌. 임기 단축 개헌이라면 사실상 탄핵과 같은 걸로 보이는데 그거에 찬성하는 여론이 57.1%, 반대가 33.6%고요. 33.6%는 대통령 긍정평가와 유사한 지지율이고요. 조원 CNI가 7월 6일에서 8일 날 조사한 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 찬성에 찬성한다가 57.1%인데 반대한다는 답변은 39.8%다. 그런데 문제는 57.1%에서 특히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이 거의 50.3%입니다. 우리나라 그 국민들 중 50% 정도가 대통령의 탄핵을 매우 찬성한다. 이런 여론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약하자면 강경한 반윤 여론이 상황을 압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를 넘겨주시면. 예. 그러니까 첫 번째 핵심적으로는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서 부정 지지율이 여전히 강고하고 그중에 임기 단축 개헌이나 탄핵과 관련 찬성 비율이 57%에 이른다. 그래서 상당히 강경한 반윤 여론이 형성돼 있다. 그게 여론 지표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게 첫 번째 이제 분석이네요. 예.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얘기하려는 건데 민주당의 미세한 균열은 확인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이냐라는 것이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의 핵심인데요. 민주당 대 국민의힘 여론 지형이 25대 36으로 민주당 지지율의 미세한 하락이 목도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인데 몇 가지 여론 지표를 소개하면 그러면 이제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전당대회를 치렀잖아요. 그래서 새로이 당대표를 뽑았는데 그러니까 누구를 더 기대하냐라고 물었더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기대한다 46.6%, 한동훈 대표의 국힘에 기대한다 43.1% 해서 저런 거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굉장히 민감한 조성된 정세에서 민감한 거는 종부세하고 금투세 같은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물었습니다. 민주당이 중도 보수로 민주당이
종부세 완화, 금투세 유예에 대해서 민주당이 중도 보수로 외연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찬성한다. 37.6%. 민주당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37%. 저게 정말 강경한 여론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종부세 완화, 금투세 문제는 여론 지형이 민주당한테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유리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그 37%가 민주당의 정체성, 민주당의 어떤 원칙 뭐 이런 거고 이거를 지금 대표한 사람이 진성준 정책위원장으로 보이고요. 네. 상당히 하여튼 민주당도 코어에서는 굉장히 강경한 여론이 형성돼 있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차기 대권 주자로 이재명 대 한동훈을 누굴 지지하느냐 해서 이재명이 22%, 한동훈이 19% 이런 여론이고요. 그래서 뭐 나름 제가 설명을 좀 해봤는데 대통령 긍정 지지율이 35% 정도로 보고 대통령 부정 지지율 65% 정도로 보면 대통령 긍정 지지율 35%는 좀처럼 흔들리지 않은 여론이고 대통령 부정 지지율 65%가 약간 둘로 쪼개져 있는데 어떻게 쪼개져 있느냐? 첫째는 탄핵에 매우 찬성한다가 50%, 이재명 대권 지지가 22%, 민주당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종부세, 금투세 등에 반대한다가 37% 이렇게 되기 때문에 65% 중에서 코어 집단은 한 30-40%가 되는데 상당히 강경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매우 찬성한다가 50%에 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종부세이나 뭐 이런 거에도 정체성 문제를 걸고 가는 게 37%이기 때문에 좀처럼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여론조사를 하게 된 계기가 민주당 지지세가 좀 의미 있게 갈라지지 않을까? 의미 있게 좀 균열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막상 판을 열어보니까 이를테면 65%의 반윤 여론 중에서 좀 유연하고 좀 신축성 있는 여론이 질량적으로 너무 작다.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두 가지 변수가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이재명의 어쨌든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큰 그렇죠. 변동성이 생기는 게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국의 정치 지형의 변화에서 지금은 이제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이 굳건해 보이고 아직은 틈새가 없어 보이지만 이재명에 대한 피로도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이거든요. 현재 그리고 강경파들의 득세들이 장기화되면서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별로 없는 게 특별히 없다. 이런 것들이 누적돼 간다면 정치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여론의 지지층 내부에서도 지지율도 상승 국면보다는 하락이나 정체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이게 장기화되면 그 안에서 지금은 이제 이재명한테 눌려 있었던 세력들이 분화를 시작할 거다. 이게 점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그래서 올해 10월이든 내년 상반기든 중요한 변곡점을 하나를 맞거나 아니면 내년 그런 또 두 번째 변곡점이 올 거다. 이렇게 이제 일단은 보고 있죠. 그래서 민주당이 상승 장기적으로 이재명 체제가 안정되고 세력이 단일화되고 그 어떤 이런 것보다는 점점 세력이 어떤 균열 상태가 그런 어떤 요인 때문에 생길 거다. 이렇게는 보죠. 예. 지금은 일단 그렇게 보고 세 번째 지금 앵커가 얘기하셨던 거가 좀 크게 이게 이제 최근에 중앙일보에서 나온 보도인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얘기처럼 여야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피로 확산에 따른 이견 노출이 있다. 입법을 계속 강행을 했잖아요. 무슨 최상병 특검법, 25만 원 지원법 막 했는데 이걸 이제 대부분 대통령이 거부권을 하거나 할 예정이니까 민주당으로서는 되는 일이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돼 있다. 최상병 특검, 노란봉투, 25만 원 지원법, 방송사법 등 이렇고
그다음에 각종 청문회도 제가 볼 때는 약간 사람들의 피로감을 누적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말싸움이나 뭐 이런 것 통해서 뭔가 한쪽이 한쪽을 제압하는 뭐 쾌감 그런 어떤 쇼맨십 같은 건 있었지만 저게 사람들로 하여금 저렇게 청문회가 유지돼도 돼? 라는 중도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는 여야 강경파들이 주도하는 정치에 대한 피로감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박홍근 의원이 7월 30일 날 이런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강경한 대응을 그동안 잘해왔지만 지혜롭게 접근해서 실질적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박홍근 야당의 중진 의원들이 조금씩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법이 한동훈 3자 처리안과 연동이 돼서 쟁점이 될 수 있고 8월 달에 그러면 여야가 대치하는 게 너무 정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그냥 민생 현안부터 처리하자. 전세 사기 특별법 같은 것부터 먼저 처리하자. 이런 여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건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거냐. 제가 볼 때 아까 앵커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재명의 사법 처리 이런 게 변곡점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전까지는 태풍 속에 약간 미세한 변화 같은 거, 숨 막히는 찜통 더위 속에 잠깐 스콜이 온 거, 뭐 그런 걸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런 유화 국면은 여야가 힘의 한계에 밀린 야권의 일시적인 유화 국면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전체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나타나는 여야의 유화 국면은 좀 아주 일시적이고 지엽적인 거고 큰 변화는 변곡점이 될 큰 변화는 이재명의 사법 처리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될 거다. 뭐 이런 정세 인식입니다. 예. 여론조사, 여론 지형을 보면서 전국의 상황을 직접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대통령 지지율과 탄핵 문제, 민주당 내부의 지지세를 통해서 내부의 균열 상태가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국회를 중심으로 한 여야 대치의 어떤 대결 국면, 이게 이제 어떤 상황에 올 건지, 결국은 이재명이 지금 수사 단계를 넘어서 재판 단계로 거의 다 넘어갔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초기에 수사 과정이 이제는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넘어왔죠. 그리고 당장에 10월에 이제 중요한 1심 선고들이 예정돼 있죠. 이제 법원의 시계가 그것을 결정할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체 정치 국면이나 우리 사회의 변곡점도 생길 것이다. 이 문제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뭐 혹시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하실? 민경우 대표님 오늘 최재형 2탄 중요하게 좀 다뤄봤고요. 또 중요한 이슈들, 또 중요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냉철한 좀 분석할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또 분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우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